제 나이 63살,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죄 같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것조차 부끄럽고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죠. 내 손으로 낳고 키운 내 아들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걸 전 그때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야 하는 게 부모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가슴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걸 그 나이 먹고 처음 알았습니다. 빈소에 앉아 아들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환해서, 너무 착하고 해맑아서 더더욱 따라 죽고만 싶어졌죠.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신에게 따지고 싶을 정도였고요. 한 구석에서 며느린 넋이 나간 듯 상복을 입고 서 있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한 남자가 신발까지 신은 상태로 들어오더군요. 짙은 술 냄새를 뿜으며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온 그 사람, 바로 찬영이 아버지였죠. 모르겠네요. 과연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갈라선 지 당시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야, 이 호루잡년아. 내 아들 죽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해? 혼자서 보험금 먹고 싶어서? 그 순간 빈소 안은 얼어붙었고 조문객들 다수가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며느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들 영정 앞에 와서 널브러진 채 주저앉았고 술병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제 앞에서 뚜껑을 따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박복한 년. 네 년이 혼자 잘 살겠다고 남편 버리니 애새끼도 못 견디고 죽은 거지.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이고 살더니 여태 수영 하나 안 가르치고 뭐했대? 저는 그 인간을 끌어내려고 손목을 잡고 힘을 주며 말했죠. 술 먹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내 아들 수영 잘해. 할 줄 알고. 하긴 아들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름은 아니? 나이는 알아? 더는 민폐 끼치지 말고 제발 좀 나가줘. 이건 나! 내 아들 죽어서 애비가 온 게 뭐 어때서? 응당마땅히 와야지. 그렇고 말고. 애비? 당신 참 뻔뻔하다. 평생 아들 한번 찾지 않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던 아들. 10년 전 아들 교통사고 나서 수혈해달라고 할 땐 연락도 안 받은 인간이 당신이야. 그런 주제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행패야? 나가! 내가 왜? 나 우리 찬영이 친부야. 내가 만들었으니 나도 보험금 받을 권리 있어. 권리? 미쳤구나. 정말 끝까지 이럴래? 당신 어쩜 자식이 죽었는데도 돈이야? 어쩜 이래? 어쩜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제발 우리 찬영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인간답고 아빠다울 순 없는 거니? 시끄러!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부모가 낳아줬으면 뭐라도 주는 게 자식인데 이제까지 한 번을 날 안 돕고 살았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효도 좀 하라 이 말이야. 효도! 사망보험금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호구 새끼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남긴 재산은 있을 거고, 그치? 얼마나 되는데?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고 딱 절반만 가지겠다니까. 양심적으로다가. 양심? 미친놈. 차라리 당신이 죽었어야지. 내 아들 말고 당신이. 그리고 보험금은 한 푼 못 건져. 우리 찬영이 결혼했고 며느리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갈 돈은 10원 한 장 없으니까 여기서 꺼져! 제 말에 그 인간은 껄껄 웃으면서 누런 이를 드러냈습니다. 야, 나도 다 알고 왔어. 우리 찬영이 와이프, 내 며느리. 걔가 우리 아들 보험금 노리고 죽인 거 안다고. 범죄자들이 보험금을 받아? 아니, 절대 아니지.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엔 가족이 받는다고 하던데. 내 아들 사고 아니고 살해당한 거 다 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야? 누가 누굴 죽여? 몰랐어? 당신 며느리가 내 아들 죽였다고? 넌 하필 골라도 저런 나쁜 년을 고르냐? 이래서 집안에 제대로 된 남자가 있어야지. 계집년들은 천지구분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홀랑 속지. 내가 이참에 집안의 기둥이 뭔지 보여줄까? 오냐, 네 년이구나. 내 보여주마.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니 테이블에 놓인 상을 엎어버리고 술병까지 발로 차는 통에 장례식장 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 그 사람을 밀쳤고 그러자 더 악에 받친 얼굴로 절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내 며느리 버릇도 못 고쳐? 아니 뭐야? 혹시 당신도 한패야? 뭐? 무슨 한패? 며느리랑 짝짝꿍해서 둘이서 보험금 나누기로 합의하고 내 아들 죽인 거냐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네. 내 며느리 그럴 아이 아니야. 야, 친인척들 사이에 소문 쫙 났어. 당신이 모시고 살던 그 며느리가 성격이 개 같았다고. 아니지, 정확히 광견병 걸린 개 같은 여자였다고. 남자들도 제법 많이 만나고 다녔다나? 몰랐냐? 설마 넌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죠. 그건... 들어봤구나. 그럼 당신 살인 방조죄야. 엄마라는 게 그런 말을 듣고도 내 아들 옆에 가만히 내버려 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전현을 보호하고 자빠져. 아들이 왜 죽었는지 잘 알겠네. 하여튼 개집들이 문제야. 당신도 예전에 나 죽이겠다고 난리치더니 딱 지 같은 며느리 들여서 내 멀쩡한 아들 죽인 거라고. 둘 다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을.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고 제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하지만 애써 참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건장해 보이는 분들이 나서 남편을 힘으로 끌어내려 했죠. 이거 안 나? 못 들었어. 저 며느리가 내 아들 죽인 거라니까. 당신 말 안 믿어. 다시 놓지 마. 당신은 아빠 자격 없으니까. 제 말에 그 사람은 침을 내뱉고 돌아섰고 두고 봐. 내가 금방 증인 데리고 올 거야. 보험회사 직원까지 싹 다 끌고 다시 온다고. 전현이 아들 앞으로 든 보험금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좋다. 이거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말을 남긴 채 흔들거리는 걸음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술조정과 고함 속에 저는 가슴이 찢어졌고 상가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묘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건지, 이게 다 누구 잘못인지,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생긴 의심 하나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죠. 제 아들 찬영이가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은 사고가 나기 5년 전이었어요. 저희 아들보다 4살이 연상이었고 고아에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죠. 더구나 조신함과도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고 제 앞에서도 애써 살갑게 굴지도 않더군요. 그렇다고 저는 결혼을 반대할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 어미 눈에 자기 자식이 더 예뻐 보이고 아까운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제 아들 역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찬영이의 장점은 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요. 그도 그럴 게 제가 그렇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았고 싸웠으니까 말이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결혼하고 2년 후에 제 뺨을 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지금 날 때린 거야? 맞을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왜 자꾸 말대꾸를 해? 계집년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 집안 망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어디서 감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도 밥 주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흔드는데
당신은 개만도 못하니 맞은 거야. 빌어먹고 산다고? 개만도 못하다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당신한테 맞아야 하는데? 그럼 아니야.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고 소꿉놀이 하는 게 개집들이 하는 일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납작 엎드리고 기고 서방 모시고 살 줄 알아야지. 이건 싫다, 저건 좋다. 의견이 왜 필요해? 앞으로 2번만 더 말대꾸해봐. 그땐 확 죽여버릴 테니까. 여자는 조신하고 남편은 하늘처럼 생각하려고 교육받고 자랐던 저는 그 당시 이혼이라는 걸 떠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손을 올리는 횟수는 점점 많아졌고 심지어 유산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찬영이를 가지기 전에 이미 3번의 유산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찬영이를 가지기 전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때리고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맞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물건을 던졌죠. 이혼을 한 것은 찬영이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에게 놀아달라 다가간 찬영이를 거칠게 밀면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눈에서 불이 번쩍하더군요. 저는 당시 들고 있던 마늘 빻는 몽둥이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영이만 빠르게 안아올려 방 안에 두고 엎드려서 고통을 호소하던 남편 앞에 서서 몇 대 더 때렸네요.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굴 때려? 누굴? 아이, 내 손목 부러진 것 같아. 신고! 신고는 얼어 죽을. 고작 그게 아파? 난 갈비뼈가 3번을 부러졌어. 근데도 밥하고 청소하고 애까지 받지. 근데 내가 때려보니 알겠네. 때리니까 계속 때리고 싶어. 잘하면 진짜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고 그래. 인연이 진짜 약이라도 처먹었어? 그래, 먹었다. 나한테 손댄 건 참았지만 내 아들은 안 돼. 넌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었어. 변할 수 있다, 나이 들면 나아질 거다 생각한 게 바보였고. 그러니 나 이혼할 거야. 이혼? 네가 덜 맞았구나.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뭐? 가둬놓고 쫄쫄 굶기고 때릴 거야. 왜? 못할 것 같아? 그래, 어디 해봐. 이혼 안 하고 그대로 살게 되다가 당신이 찬영이 한번 울리면 난 당신 밥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만약 찬영이를 꼬집으면 자고 있는 당신한테 뭘 떨어뜨릴지도 모르고. 뜨거운 물? 기름? 그게 뭐든 난 할 거야. 내 아들 위해서 나 무조건 하나는 해. 어때? 그래도 같이 살래? 나랑 계속 같이 살려면 목숨이 몇 갠 돼야 할 텐데. 아님 차라리 같이 죽을까? 잘밤에 불이라도 질러야 믿어줄래? 미친 인연 눈깔 돌았네. 아주 돌았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이후로 며칠이나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가만히 자고 있는 남편을 뚫어져라 아침까지 보고 있기도 했고 미친 사람처럼 실실 쪼개기도 했죠. 결국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듯 이혼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 지켰다고 생각하니 살만하더군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고단한 날도 많았지만 아들이 크는 걸 보면서 행복했죠. 조금이라도 남편과 닮지 않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실제로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죠. 천성이 착하지 않은 제가 아들을 바르게만 키우려다 보니 대부분의 부당한 일을 그냥 넘겨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아들, 엄마가 사준 외투는 어쩌고, 그리고 신발은? 그게 골목에서 만난 어떤 형이 내 신발이랑 외투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벗어주고 왔어. 돈도 없는지 돈은 좀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냥 줬어? 너무 불쌍하잖아. 이 겨울에 너무 얇게 입고 있기도 했고. 불쌍? 찬영아! 저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 소리를 치고 말았네요. 제가 힘들게 공장에서 돈 벌어서 아끼고 아껴 좋은 옷, 비싼 신발을 사주면 늘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한지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친구들만 바글바글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걸 참고 넘기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죠. 그래, 친구는 돕는 거니까 잘했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 방식은 너무 단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반평생을 폭력에 노출돼서 저 역시도 올바른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란 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었고 사기도 당했거든요. 옥장판에 옥팬티는 수도 없을 정도고 정수기는 12대, 보험도 제가 아는 것만 7개를 들었죠. 심지어 다단계와 이상한 종교에 끌려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저 역시 다시 교육해 보려고 했어요. 아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인 건 아니야. 때론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엄마, 나도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건 알아. 나 바보 아니야. 뭐? 알면서 그걸 또 속아준다는 거야?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힘든 일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무조건 돕고 싶어. 언젠간 그럼 그 친구도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그때가 되면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게 아니야. 그냥 널 이용하려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 못된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많고.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빌려준 그 돈들 못 받은 게 대부분이잖아. 할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말로 너한테 2천만 원 가져간 그 놈도, 정석인지 뭔지 아는 그 놈도 2번이나 돈 빌렸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면서. 종원이 어때? 그 놈은 보험 들어달라고 없는 자식까지 팔았어. 너도 알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진짜일 수도 있잖아.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 돈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난 엄마,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그저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제 입장에선 그런 아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반면 그저 착하게 지 아빠 닮지 말고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저였기에 이제와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우스웠고요. 그래서 솔직히 반은 포기했고 일부의 월급이라도 지키는 수준 정도만 했던 거죠. 당시 아들은 환경미화원이었고 돈을 적지 않게 버는 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니 결혼은 둘째치더라도 연애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였죠. 처음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구석이란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아들에겐 딱 맞는 짝일 수도 있다고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용돈으로 매달 드리는 그 액수 좀 줄일게요. 용돈을 줄여? 아니 왜? 그 혹시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내가 받아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모아뒀다가 한 번에 목돈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야.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왔거든. 알아요. 아는데 이제 어머님이 하실 부분 아니잖아요. 어머님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고 앞으로 몇 년은 일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용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 이젠 저한테 맡기는 게 맞죠. 그렇구나. 맞지?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네, 무척 짧으신 것 같아요. 찬영씨 이제 결혼했는데 앞으로 월급 관리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은 명절, 생신 이렇게 총 3번만 지급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그간 받아왔으니까 서운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때 서운한 마음보단 불안한 마음이 더 크긴 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딴 생각을 하면 어쩌나 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한평생을 아들의 행동도 참고 남들한테 뜯기는 것을 보며 견뎠던 탓에
회복도 빠르긴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본인이 좋다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이 짊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그 뒤에 들리는 소문은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과는 절연을 했지만 저에겐 전 시누이인 형님이 하루는 그러더군요. 옳게, 조카 며느리 말이야. 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검증 제대로 했어? 네? 검증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뭐긴 뭐야, 시어머니지. 시어머니 하는 역할이 다 그런 거야. 걔 집안, 학력, 배경, 하다못해서 친구 관계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하는 거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문제 있는데 누가 누굴 평가해요. 제가 그럴 주제가 되지도 않고. 그저 두 사람만 잘 살면. 어머, 옳게. 정말 생각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올케한텐 하나뿐인 자식이고 올케랑 내 동생이 이혼했지만 어쨌든 나한테도 하나 있는 조카야. 근데도 제대로 된 검증도 안 거치고 집안에 사람을 들여? 보니까 한 손가락하게 생겼던데 여자가 기가 너무 세면 남자가 어디 숨이나 쉬겠어? 남자 밟고 일어나는 사주도 있는데 사주는 본 거야? 사주는 제가 안 믿어요. 더구나 기가 세다 그런 것도 전 싫고요. 기가 좀 세면 어때요? 오히려 찬영이한텐 그런 성격이 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옳게 그러다 후회해. 나 오늘 백화점에서 걔 봤거든. 백화점이요? 그래. 그것도 명품 매장에서. 아주 신나게 쇼핑했는지 양손 그득하게 들고 있더라니까. 더구나 그 제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그건 돈 있다고 아무나 막 살 수 있는 제품도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그걸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때 말하는 거 들으니 가정주부의 고아라고 하던데 그런 애가 무슨 돈으로 그러겠어? 에이 설마요.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잘못? 옳게야말로 사람 잘 봐야지.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줄 알아? 그러다가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래? 뉴스 보면 결혼 잘못했다 죽는 남자들 수두룩해. 믿었던 아내가 뒤로 돈 빼돌리고 빚만 들어서 죽은 남편 세상에서 모으면 적어도 우리 동네 100바퀴는 줄 세우고도 남지. 더구나 찬영이가 보통 애야? 하얀 도화지 같은 놈이라 가뜩이나 불안한데 엄마라는 사람이 돼서 손 놓고 그냥 허허실실 보기만 하면 쓰겠냐고. 가서 제대로 교육시켜. 난 착한 내 조카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꼴 못 보겠으니까.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이런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싸우는 걸 봤다는 둥,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길을 걸었다는 둥, 일가 친척들은 물론이고 주변 이웃들까지 제게 경고를 했었죠. 저 역시도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에 며느린 콧방귀까지 끼더군요. 다들 참 할 일이란 게 없는 모양이네요. 제가 뭘 하든 일거수일투족 어머님한테 이르는 것 자체만 봐도 참 한심하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만약 사실이면 뭐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되묻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야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고 남자들 만나는 게 사실이면 이혼이라도 시키시려고요? 저 가뜩이나 머리 아파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러는 건 아니죠. 그 말은 오해라는 거니? 다들 잘못 봤다고? 오해 아니에요. 명품 쇼핑한 것도 맞고 남자들 만난 것도 맞아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뭐? 너 지금 그걸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어쩜... 너 미쳤니? 내가 우스워? 날 어떻게 보기에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나 집안 어른이고 네가 어려워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쇼핑하고 남자들 만났다는 말을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 당당하죠. 당당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거고요. 쇼핑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잘못인가요?
전 애당초 이걸 왜 문제 삼아서 떠들고 다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면 나랑 찬영이 이혼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닌가요? 어머님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죠? 돈도 못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이 나는 주제에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말대꾸 툭툭하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트집 잡고 싶은 거고요. 순간 들끓던 분노가 아무 낫게 가라앉더군요.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살림이 나는 계집이 말대꾸하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했던 제 남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며느리에게 더 뭐라고 하면 제 남편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미안하다고, 오해였다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네요.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해명도 없어서 찜찜한 것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죠. 만날 사람이 있었나 보지. 그리고 명품 가방은 이전부터 자주 샀었어. 결혼 전에도 그랬고. 아이, 살림하는 사람이 그게 꼭 필요한 거래? 응,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엄만 걱정 마. 그 사람 진짜 알뜰해. 알뜰하게 살림도 잘하고.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되물었죠. 알뜰한 여자가 명품 가방 매달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월급은 다 맡기는 거니? 그치.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에 쓰겠어. 딱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용돈으로 받아. 아이, 겨우 15? 그걸로 생활이 되는 거야? 아껴 쓰면 괜찮아. 나랑 그 사람이랑 계획하는 게 있어서 그래. 아직은 말 못해. 좀만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거야. 우리 둘 다 진짜 아끼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엄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히 주변 사람들 말 들을 것도 없어. 내 아내 난 100% 믿거든. 딱 5년만 기다리면 다 알려주겠다며 사기꾼이나 할 법한 한 말도 하더군요. 솔직히 제 아들이지만 어디 하나 모자란 놈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그저 마누라 말이라면 독약이라도 웃으면서 꿀꺽 넘길 것 같은 놈이었기에 한동안 전 골머리를 앓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이 뜨거운 건 직접 데워봐야 아는 것처럼 아들의 결혼이 잘못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헌데 그랬던 찬영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결혼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아 미뤘던 신혼여행에서, 그것도 태국이란 나라에서 죽었던 거죠. 사인은 사고사에 의한 익사였고 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있던 제 며느리만이 아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거고요. 저는 전 남편이 휩쓸고 간 그 더러워진 빈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갔죠. 말해봐. 뭐라도 말해보라고.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어? 입 계속 다물고 있을 거야? 너 아니면 이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어? 며느린 말없이 넋을 놓고 제 눈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어 말했죠. 설마 정말이야? 다른 남자 있었다는 거 정말이니? 내 아들 앞으로 보험 든 것도. 말해!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때 눈을 꾹 감았던 며느리가 눈을 뜨는 동시에 입을 열더군요. 제가 죽였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요. 아주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당시 한참 사람들이 TV에서 떠들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사건 말이죠.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여자에게는 내연남이 따로 있었고 피해자인 남편 앞에서도 과감하게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까지 너무나 흡사한 느낌이 들더군요. 당당하다며 제 앞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던 이전의 기억까지 떠오르며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알려도 그러려니 넘기고 며느리의 씀씀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쯤으로 여긴 그때의 저를 죽이고 싶었죠. 심지어 차라리 지 아빠를 닮았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오래 살았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전 시누이가 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이제야 실토를 하네, 이 망할 년. 너 때문에 난 생떼 같은 조카를 잃었어. 착하고 여린 그놈이 너 같은 것 때문에 죽었다고. 고아의 중학교 졸업 겨우 한 너 같은 년이 감히 내 조카를 죽여? 내가 오늘 너도 같이 죽여주마. 죽어! 그래요.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사형시켜달라고요. 누가 경찰 좀 불러봐요. 이 년 말하는 거 다 들었잖아. 뻔뻔하고 악독한 년 같으니라고. 진짜 너 같은 건 사형당해야 해. 우리 옳게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이 미친년을 집안에 잘못 들여서 아들 잃은 우리 옳게 불쌍해서 어쩌냐고.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옳기였으면 너 같은 건 우리 집 식구로 절대로 안 들였고. 형님이 제 며느리를 쥐어패고 있는데도 며느린 그냥 그걸 다 맞고만 있었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한 눈으로 제 아들의 영정사진만 보고 있었죠. 그걸 보니 저는 순간 제 안에 자라고 있던 더러운 의심이 싹 가시더군요. 며느리의 그 눈에는 누군가를 죽였다는 희열도 죄책감도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너무나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바로 달려가서 형님이 더는 며느리를 때리지 못하게 두 팔로 막았죠. 이 아이가 죽인 거 아니에요. 형님 딱 보면 몰라요? 뭐? 옳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인연이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내 조카 찬영이 죽였다고.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내 동생 말처럼 너도 한패야?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오호라, 이제 보니 알겠네. 둘이 짰지. 보험 들어놓고 둘이서 그러자고 했던 거지. 찬영이 때문에 옳게 돈도 제대로 못 모았고 사고를 하도 치는 통이 힘들었다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하고 지금 편드는 거 맞잖아. 소름 끼쳐. 끔찍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찬영이 제 아들이에요.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 죽이는 게 한두 번이야? 한국이든 어디든 그런 건 흔해 빠진 일이라고. 오히려 가까운 족속들이 땀만 먹고 끔찍한 짓을 하면 더했지. 죽은 자는 말을 못하니까 그리운 척 가식 떨면서 상복 입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년이네. 형님, 너희 싹 다 신고할 거야. 내가 너희한테 법이 어떤 건지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할 거고 내 동생이랑 장례도 다시 치를 거야. 그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했어. 며느리가 딴 놈 만나고 다니고 찬영이 돈으로 백화점 들락거린다고 내가 분명 경고를 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 이 살인마들아.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부 사람들이 그 말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아들의 영정사진에 절을 하더니 제 앞에 섰죠. 붉어진 눈시울에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뚜렷했습니다. 아들의 친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치고는 40대 중후반은 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남자는 제게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고 한참을 숙인 상태로 작게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아드님 죽음의 목격자입니다. 저는 불에 댄 것처럼 놀라서 손을 잡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도록 했죠. 목격자요? 태국에 있었단 말인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전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놀랐고 다른 사람들도 일순 조용해졌죠. 뭐가 죄송하고 뭘 보신 건데요? 도대체 뭔가요? 우리 아들이 왜 죽었어요? 실은 저희 가족이 가족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보트 체험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배가 뒤집혔죠. 다행히 저희 가족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작은 애가 체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양손을 올리니 구명조끼가 벗겨진 겁니다.
보트를 운전하던 분이 뛰어서 들어갔지만 물살이 있어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지 자꾸만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전 수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데 그때 아드님이 제 아들이요? 제 아들이요? 저는 울면서 물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제 아들을 끄집어 올렸어요. 근데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축 처진 상태였고 남자분도 우리에게 오다가 다시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드님과 같이 온 여성분이 얼마 안 가서 바다로 뛰어들었죠. 저기 계신 저분이요. 제 며느리가 뛰어들어요? 네. 그리고 며느님이 제 아들만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덕분에 제 아들은 살았는데 아드님은 올라오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수영만 할 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날씨에 보트 체험을 고집 안 했다면. 남자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당장 올 수 없었다며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제 앞에서 엎드려 빌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본인도 그날 아들을 잃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제 심정이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안다고 했죠. 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며느리가 천천히 제 앞에 그 남자처럼 엎드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가 찬영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살리라고. 전 둘 다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남편을 두고 살겠다고 기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어머님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구했어야 했는데 그땐 도저히.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모든 게 이해가 됐죠. 아이를 살려달라. 그건 너무나 아들다운 선택이었으니까요. 전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고 괜찮다 하며 어깨를 두드렸죠. 자신의 남편 대신 모르는 아이를 구해서 나왔을 때 며느리의 마음이 어땠을지 떠올리니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쫓겨났던 남편이 한 남자를 끌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를 쳤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더니 아주 살인마들이 생쇼를 해네. 내가 이놈 끌고 왔어. 며느리랑 지속적으로 만났던 내 아들 친구. 이름이 종원이? 당신 기억하지? 저는 그 인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 아니라고. 어디서 분탕질이야. 이놈을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 당신이 고른 그 며느리랑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어디서 연기자 하나 구해서 대충 얼버무릴 작정인 모양인데 웃기지 마. 이놈이 보험도 들어줬는데 아주 엄청난 금액을 들었다고 하더만. 그걸 보면 감이 안 와? 뉴스에서 말했던 그 사건, 딱 그 사건이란 반박이잖아. 진짜 돈에 환장했구나.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건 아니고? 이때 전 신우이가 끼어들었죠. 옳게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혼했다 해도 내 동생 이야긴 들어봐야지. 내 동생한테도 그럴 권리는 있어. 친부니까. 그리고 진짜 사람을 진짜로 구했다고 치자. 근데 생존 본능이라는 게 진짜 본능인 거야. 막말로 내 조카를 밟고 혼자만 돌아온 건지 알게 뭐야? 보험금 가입 내역이랑 남자 관계 탈탈 털어서 내 조카 죽였으면 그거 다 토해내게 해야지. 형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곤 말 못하지. 난 철저히 조사하자는 거야. 솔직히 사람 구한 건 난 믿어.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목격자가 저렇게 직접 왔으니 경찰에서 알아서 밝혀줄 일이고. 근데 다른 건? 명품을 도배하고 남자들 만난 건 설명이 돼? 형님도 돈에 미치셨네요. 미친 건 옳겠지. 왜 이상한 건 이를 악물고 안 봐? 며느리에 대해서 뭘 알아? 그저 호구 같은 내 조카랑 결혼해준다니 덥석 좋다고 허락하고 지난 5년간 무관심했던 건 옳게야.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아들 친구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서더니 저희를 보호하듯 감싸더군요. 그중에 중고등학교를 아들과 같이 나온 친구들 중 몇 명은 제가 알아봤죠. 어떤 녀석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빌려가서 주지 않았었고 중학교 시절 매번 아들 신발을 빼앗았던 녀석도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아들 친구지 제겐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헌데 그 아이들이 차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저기 있는 종현이처럼 만났어요. 찬영이 와이프. 전 2달 전에요. 전 반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 말에 흥분한 남편은 양팔을 거두며 말했죠. 봐라, 내 말이 어디 틀린지. 아주 더럽고 천박한 게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너 인연 오늘 잘 걸렸다. 짝으로 미친 여자랑 부고는 3일에 한 번은 패야지. 너 이리 와. 그 말을 하며 남편은 제 며느리에게 손을 뻗었고 순간 저는 온몸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자 눈을 뜨고 보니 제 아들의 친구들이 남편을 결박하고 있었죠. 세월이 지나 이전처럼 힘 못 쓰는 남편은 꼭 날개가 잡힌 닭처럼 퍼덕거리고 있더군요. 아저씨,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죠. 찬영이 와이프는 우리가 찬영이한테 빌린 돈 그거 받으러 온 거였어요. 우리가 호구 취급하면서 빌렸던 그 돈 달라고요. 남편은 낄낄거리면서 끼어들어 말했죠. 돈? 결국 돈이네. 역시 돈이야. 어디서 노름이라도 한 거지. 우리 아들이 그런 소소한 돈이나 받으라고 할 사람이야?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요. 찬영이가 저나 다른 애들한테 돈 빌려준 것 때문에 동창회도 잘 못 나온다고. 혹시나 자기가 나타나면 부담을 줄까봐 돈 다 받으면 그때 친구들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받아간 거예요. 전 그거 듣고 충격받아서 바로 가서 찬영이 앞에서 빌었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전 워낙 오래된 일이라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이 들어 생각하니 그때는 왜 그랬나 싶고 찬영이처럼 좋은 친구가 없었다는 걸 알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 뒤로 우리 모두 종종 만나고 연락하고 있었고요. 네, 저도 그렇게 연락받았고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 돌려서 연락처 전달해준 게 저였어요. 그리고 종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넌 최근까지도 찬영이한테 도움만 받았잖아. 너 동창회에 나와서 매번 찬영이 붙들고 호소했었지? 보험 좀 팔아달라, 있지도 않는 아들이 아프다면서 핑계대고. 근데 네가 뭔데 찬영이 와이프랑 만났다는 말을 해? 너 미쳤어? 친구들이 나서서 차례로 제 며느리를 비호를 하니 전남편 곁에 있던 종원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 보험을 들게 만든 주 원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종원인 억울한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게 사고 나기 1년 전에 보험을 들었어. 그래서 나도 의심도 되고 하니까 요즘 일어나는 그 사건에서도 보험을 그런 식으로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을 했던 거야. 진짜 다른 의도 없어. 만약에 그게 진짜면 찬영이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저 여자 성질도 엄청 났다고 들었다고. 그런 여자가 만약에 찬영이한테 억지로 가입시킨 거면 찬영이 성격 알잖아. 그럼 의심된다 하면 되는 거지. 만났다는 말은 뭐야? 네가 뭐라고 했기에 그러냐고. 그게 그런 식으로 보험 가입하게 한 거면 나도 복수를 해주려고. 찬영이가 너무 억울해 보이니까 그 와이프 발목을 잡아서라도 난 나름 희생정신으로. 종원이가 그렇게 변명을 하니 친구들 중 한 명이 주먹을 날리며 이를 악물고 말했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찬영이가 그런 짓 하면 너 친구로 둘 것 같아? 찬영이 몰라서 그래? 그 순진하고 바보 같은 놈이 그걸 원할 것 같아? 야, 우리가 어릴 때 못 모르고 호구니 바보니 이러면서 돈 빼앗은 것도 죄야. 나 찬영이한테 전엔 엄청 못되게 굴었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그놈 옆에 있으면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 근데 이젠 알겠더라. 그런 친구는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 심지어 이젠 세상에 존재도 안 한다는 거야. 그니까 생전에 못 빌었으면 복수 같은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찬영이한테 빌어, 이 새끼야. 찬영이 와이프한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종원이는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는 그야말로 오열을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빌고 또 빌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고 분위기는 엄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누이는 포기를 몰랐죠. 그래, 보험, 남자, 좋다 이거야. 그럼 명품은? 그간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다 쇼핑에 쓴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런 성격이면 빚이 엄청났던 거고, 그래서 보험 든 걸 수도 있잖아. 내 말이 틀려? 어디 이것도 한번 반박해 보시지. 맞아, 옳게. 내 동생 말이 틀린 게 없지. 내가 증인이야.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고. 그때 며느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더니 낮고 덤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명품 가방 파는 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장 구할 수 없는 가방을 대리로 사거나 아니면 한정 수량으로 풀린 제품들을 사서 되파는 일이요. 신발, 가방 할 것 없이 돈 되는 건 뭐든 사서 되팔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증거도 넘치고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죠. 그런 일을 했단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물을 땐 대답도 안 했잖아. 실은 남편과 제가 계획했던 일이 있었어요. 단독주택 지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그전까진 비밀로 하자고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그전엔 솔직히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며느린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나와서부터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도 했었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제 아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순진하고 바보 같은 제 아들과 결혼해서 돈이라도 한몫 챙길까 하는 생각을 초반에 실제로 했다고 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말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착해 빠진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꼭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저기 돈 뜯기는 걸 봐도 화도 나고 미치고 팔쩍 뛸 것 같은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없겠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불같은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전 바보처럼 그걸 몰랐어요. 그땐 진짜 사랑이 아닌 줄 알았죠. 매번 빼앗기는 돈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 돈을 아끼고 모아서 재테크를 했고 그렇게 돈 모으면서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려고 애도 안 가졌죠. 이때 전 시누이가 제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했죠. 어마어마한 쌍년이었네. 아주 꽃뱀이었어. 이럴 줄 알았어. 관삭은 과학이라는 말이지. 하긴 그 병신 같은 놈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뭐 얼마나 정상적이겠어. 그러니 호구 소리 듣지. 순간 며느리가 형님의 뺨을 엄청나게 세게 때렸습니다. 사람이 휘청거리다가 넘어질 정도였죠. 며느리의 눈이 번뜩이더니 작게 이를 갈더군요. 나한테 꽃뱀 소리하고 쌍년이라고 욕하고 머리채 뜯는 건 참았어. 왜? 틀린 말 아니니까. 더구나 당신이 내 남편의 고모니까. 하지만 내 남편이야. 나한테 욕해도 내 남편한테 병신이라고 욕하는 건 안 돼.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넘어가. 입 다물어. 이런 미친! 감히 날 때려? 안 넘어가면 어쩔 거야? 난 너 같은 여자 잘 알아.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감히... 그리고 병신을 병신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니? 죽은 병신이라고 해? 형님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며느리는 뺨을 2대를 더 때리며 말했죠. 나 당신 잘 알아. 당신이 나 아는 만큼 나도 잘 안다고. 내가 왜 그렇게 나를 세우며 살았는데? 당신들이 찬영이 돈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잖아. 모를 줄 알았니? 나처럼 바닥 찍었던 여자는 같은 수준의 여자를 잘 알거든. 당신은 딱 내 과야. 이 꽃뱀이 누구한테 같은 과라니? 뭐라는 거야? 경찰 불러, 경찰! 그 말에 며느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머리채를 잡고는 고개를 뒤로 꺾었습니다. 그건 마치 조직폭력배가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쪽 입꼬리를 길게 올렸고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좋고 뭐든 좋아.
근데 당신 남매는 명심해야 할 거야. 난 깜깜한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남편을 사랑했고 이젠 그조차 잃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난 더 잃을 게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자고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신도 당신 동생도 각오해야 할 거야. 난 그냥 빈말은 안 해. 혹여나 남은 내 어머님한테 혹은 보험금 노리고 또 접근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리곤 뭐라고 속삭였는데 들리진 않았지만 형님은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손발을 부들거리며 떨었죠. 전 남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포박된 상태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만 지르다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은 혹여나 그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밤새 장례식장을 지켰고요. 보통 하루 저녁에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아들의 빈소를 늦은 새벽까지도 돈을 갚으러 오거나 혹은 감사를 전하며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경우가 50%가 넘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화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인들이 모두가 나서서 매장을 하자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땅을 내어주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그 땅을 사자며 십시일반 돈을 모았죠. 하지만 저는 막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 며느리도 새 출발을 할 테고 저 스스로도 오래 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못하겠다고 자신 없다고 말했는데 아들의 친구들이 자신을 가지고 차례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요. 제 아들의 아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지킬게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그 녀석 그냥은 못 보내요. 그건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속죄할 수 있게요. 네, 저희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 알지만 이 일은 동창회에 오는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의논했고 이 약속은 절대로 안 깨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살아있다면 무덤 지킬 겁니다. 결국 아들의 지인들의 결정을 저는 따랐어요. 고민 끝에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산이 보이는 그 자리에 아들을 묻었죠. 이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아직도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슬픔을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죠. 실은 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신혼여행을 갔던 그곳에서 생긴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걸 장례가 끝나고도 한참 늦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과 그간 모은 돈을 더해서 아들이 생전에 계획했다던 단독주택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죠. 하루는 며느리가 제 손자를 보며 그러더군요. 우리 아들은 꼭 제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너무 착한 것도 병이야. 아들 키우면서 내가 부처도 아닌데 사리가 나올 지경이었다니까. 수행길이나 다름없는 길을 왜 굳이 가려고 해? 그럼 저 닮아요? 이렇게 싸가지 없고 못된 저요? 어머님 그럼 진짜 후회하실 텐데. 아님 어머님 성격 닮으면 될까요? 에이, 내가 얼마나 못된 성격인데. 내가 이전에 전 남편도 팼어. 그 마늘 빻는 몽둥이로. 그 작은 나무 몽둥이가 아니라 절구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좋은 분이에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자기를 착하게 키웠다고 하는데 전 딱 보면 알죠. 호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 실은 그래서 어머님 용돈도 빼앗았던 거예요. 남편이 누구 돕자 하면 어머님도 날름 그냥 주셨던 거 저도 다 알거든요. 착하게 키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붕어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 어머님 진짜로 싫었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도 싫어? 지금은 그래서 더 좋다고요. 저도 닮고 싶을 만큼. 며느린 나중에 죽어서 제 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천국 기준이 너무 높으니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와 바로 얼마 전 아들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엔 언제나처럼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단순한 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과 고마움의 흔적인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말하죠. 저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걸 듣는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손해처럼 느껴지는 그 길 끝엔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있을지 모른다고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간 조용히 그런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당신의 착함을, 당신의 따뜻함을 절대 잃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따라 유독 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들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저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위하며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